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병원 이비인후과 오승환입니다. 오늘 제가 받은 제목은 세상에 나쁜 인공화호는 없다입니다. 우선 시작하기 앞서 이런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한이비인후과학회하고 청운복지관 관계자분 그리고 여기 준비해 주시는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목이 왜 이렇게 됐는지 사실 저도 제목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고민을 해봤습니다. 나쁜 인공화호는 없다.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인공화호의 우열은 없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을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인공화호는 누가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 인공화호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다음에 현재 사용되는 인공화호의 한계점, 그다음에 이 수술 결과에 미치는 요소들, 그다음에 어떤 인공화호를 선택할 것인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발전할까에 대한 건데, 간단히 하나씩 말씀드리면,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인공화호는 양측 고도, 제가 양측에 좀 강조를 하고요. 고도 난청 환자한테 필요하게 됩니다. 인공화호는 어떻게 작동하느냐, 물론 전류가 신경을 자극하는, 우리가 보통 인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니죠. 그래서 외부에서 전류를 흘려서 신경을 자극하는 건데 거기에 바로 한계가 있습니다. 이 신경계가 우리가 전류에 반응하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그 반응에 한계가 있고 그 소리라는 거를 전류로 바꿔서 주는 한계 때문에 소리를 듣는 것이 자연스럽게 듣는 소리는 아니다. 그럼 거기 결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미치는 요소는 몇 가지가 있냐? 크게 두 가지만 강조하면 와우 기형이 있거나 뇌 기능에 문제가 있을 때는 영향을 주는 거고,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수술 시기가 관련이 되는 겁니다. 어떤 인공화호를 선택할 것인가? 제가 간략하게 회사별 기기 특징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발표하기 앞서서 여러 회사에서 이미 말씀을 드려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은 이미 정보를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청각 범위, 주파수와 소리의 크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주파수를 보면 이렇게 여러 주파수가 있고요. 피아노 건반으로 치면 저음부터 고음까지 있고, 그다음에 소리가 작은 소리부터 큰 소리까지, 이게 우리가 흔하게 이비인후과 내지는 청각학과 관련된 그런 어떤 외래 임상에서 쓰이는 순음 청력 검사의 표입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쓰는 말, 모음과 자음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자음은 고주파 쪽에 많고 모음은 저주파 쪽에 많고, 모음의 에너지가 조금 더 크고 자음의 에너지는 좀 작아서 소리 크기가 좀 작고, 그래서 청력이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자음이 좀 깎여서 잘 안 듣게 되죠. 못 듣게 되죠. 그래서 뭐 보통 나이가 60, 70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청력이 떨어지다가 이제 청력이 점점 많이 떨어지면 이런 환자들 경우에는 이제 자음은 상당히 못 듣고 모음의 일부도 못 듣고, 소리가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많이 뭉개지고, 이런 것이 일반적으로 감각신경성 난청, 전음성 난청이 아니고 감각신경성 난청 환자한테 보여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청력이 떨어지는 건 소리가 작게 들린다는 부분도 있지만 꼭 기억하실 거는 소리 왜곡이 생긴다는 거죠. 소리가 명확하지 않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난청 환자들이 표현하는 어려움입니다. 이런 감각신경성 난청을 아까 말씀드린 피아노 건반에 비유해봤습니다. 저음이 있고 고음이 있고, 이게 피아노 건반이 와우가 이런 식으로 달팽이관이 이렇게 꼬여서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이쪽이 저음역과 고음역이 있는데 정상적으로 있어야 되는 세포가 만일 손실을 받게 되면, 이런 식으로 손실을 받게 되면 결국은 이렇게 건반이 빠진 것과 같은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환자에 있어서 어음 분별력, 아까 소리가 뭉개진다 그랬는데 그래도 한 70%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것이 점점 더 떨어지는 환자의 경우, 점점 떨어져서 이 정도까지 떨어지게 되면 청력이 대부분 70dB보다 많이 떨어지게 되죠. 이러면은 건반으로 치면은 이렇게 많은 수의 건반이 빠지고, 이 사람한테는 아무리 소리를 크게 줘도 어음 분별력이 3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소리는 크게 들리는데 소리의 명확도는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환자한테 아무리 보청기를 씌워줘도 보청기는 소리를 증폭해주는 기전을 갖고 있으니까 소리는 크게 들리고 뭐 찻소리, 문소리, 바람소리는 크게 들리지만 실제로 사람 목소리에 대한 부분은 많이 깨져서 들리는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간략히 보청기를 보여드리면 보청기는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죠. 여기 보시다시피 소리가 들어오면 마이크가 소리를 잡아내고 그 다음에 그걸 소리를 증폭하고 그거를 스피커를 통해서 크게 해주는
다시 말해서 보청기는 소리를 증폭해 줍니다. 물론 최근 보청기는 뭐 소음 제거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지만 마이크도 여러 군데 이제 있으면서 방향성도 있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소리를 크게 해주는 겁니다. 아까 피아노 건반으로 치면 피아노 건반을 손가락으로 치는 걸 망치로 치는 거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피아노 건반이 많이 빠져서 이미 소리를 듣는데 명료도가 떨어져 있다면 그 사람한테는 아무리 보청기를 써도 소용없게 되죠. 바로 이렇게 보청기를 써도 소용없는 사람한테 인공화호를 써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난청의 정도를 이렇게 정상, 경도, 중도, 중고도 이렇게 쭉 나누면 보통 70dB부터 중고도인데 이 중고도 이전까지의 난청 환자들은 대부분 보청기로 많이 재활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보청기로 쓸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서 청력도 70dB보다 나빠지고 그다음에 어음 명료도도 50%보다 떨어지게 되면 이런 사람한테는 인공화호라는 것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인공화호는 어떻게 작동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와우 세포가 있는데 유모 세포가 있는데 유모 세포가 소실되고 그 다음에 점점 안에 있는 신경절도 죽고 그렇지만 이 신경계가 퇴화했을 때 그래도 신경계는 좀 남아 있으니까 여기 보시다시피 전극을 넣어주게 되면 그 전극을 통해서 직접 남아 있는 유모 세포는 이제 건너뛰고 그러니까 그 와우 안에 있는 세포는 건너뛰고 신경을 직접 자극하는 이런 기전이 바로 인공와호입니다. 우리 보험 기준에 대해서 이따 다른 분도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70dB보다 더 나쁜 사람들한테 저희가 쓰게 되고 그다음에 어른한테서 이제 가능한 얘기긴 하지만 소아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어음의 명료도가 충분치 않은 사람, 다시 말해서 50% 이하로 떨어진 사람들한테 보청기보다는 인공화호가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실제로 많은 우리 데이터가 그러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화호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건 우리나라의 보험 기준이고 의학적인 기준, 우리가 의학적으로 인공화호를 볼 때 어떤 기준으로 인공화호를 해야 되느냐. 환자가 이제 두 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아 영유아인데 소리를 한 번도 듣지 못하거나 언어를 배워보기 전에 이미 청력이 떨어져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언어 발달이 되지 않은 영유아에 속하죠. 이런 사람들한테 보청기를 일단 써보고 어느 정도 청력이 남아있다면 당연히 보청기를 써야 되고 언어 발달 여부를 지켜봐야 됩니다. 언어 발달 여부를 지켜봐서 언어 발달 여부가 시간이 지나면 정상군은 언어가 발달되겠죠. 그런 정상군의 언어 발달 패턴을 못 쫓아간다면 그러면 인공화호를 해야겠죠. 난청이 아주 심해서 뭐 보청기조차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면 인공화호를 좀 빨리 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난청이 있고 소리를 듣는 것 같다, 보청기에 반응이 있다 그러면 언어 발달을 꼭 지켜봐야 됩니다. 저 같은 이제 어른이나 여기 있는 분들처럼 부모님들처럼 언어 발달이 되고 나서 아니면 노인분처럼 언어 발달이 되고 나서 발생한 난청, 이 사람들은 언어는 이미 머릿속에 있죠.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청력 검사를 해서 어음 명료도가 어느 정도보다 나쁠 때 그때 인공화호를 하는 이런 의학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뭐 이해시켜 드리려고 설명드리려고 가져온 내용은 아니고요. 이 인공화호에 지금 우리가 전기로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신경을 자극하는 방법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복잡하지만 그래도 1991년에 나온 이런 방법 이후에 아주 큰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몸은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신경 전류를 한꺼번에 흘려주면 모든 신경이 다 서로 간섭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소리를 분석해서 우리 몸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전극을 우리가 필요한 전극을 셀렉션해서 골라서 필요한 어떤 패턴에 따라서 규칙에 따라서 주는 방법, 그것이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고 주는 속도 이런 것이 다릅니다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기본 기전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전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고 앞으로도 이 기전이 크게 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것이 우리가 내추럴하게 자연스럽게 소리를 듣는 기전은 아니고 그것 때문에 인공화호를 쓰는 사람들이 한계가 있다는 걸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자극 방법은 여기 다 영어로 써 있지만 뭐 전류를 주는 방식에 따라서 회사별로 다 다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방법도 거의 다 통일이 되어 있고요. 가장 이제 차이가 나는 큰 점을 보면 우리가 소리가 들어올 때 소리의 높낮이가 있고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소리가 주는 정보가 있는데
그 정보에서 주파수 정보는 줄 수가 있지만 거기에 있는 위상 정보라든지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아주 세밀한 그런 어떤 그 이게 fine structure라고 그러죠. 그런 세밀한 어떤 소리의 캐릭터, 소리의 특성에 대한 부분은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이제 표현에 의하면 소리가 뭐 동굴 속에서 듣는 것 같다, 좀 멀리서 들리는 것 같다, 이런 것으로 말소리로 이해를 할 수는 있지만 상당한 집중과 노력을 통해서 간신히 가능한 그런 종류의 소리라고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적으로 주파수 자극이 주기성이 없다든지 미세 구조가 모자란다든지 특히 소음이나 음악 속에서 이해가 상당히 떨어진다든지 하는 것이 현존하는 인공화학, 회사에 관계없이 인공화학가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계가 없다면 영유아라면 영유아, 그다음에 나이 많은 이제 아니면 어른이라면 어른이 보청기로는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기계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50만 건 이상이 수술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기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공화학 결과와 관련된 요인은 뭐냐? 이제 크게 나누면 기기와 관련된 요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기가 소리를 어떻게 어음 처리 기술을 하고 어떻게 자극하는 방법을 쓰느냐. 이것이 아까 제가 1991년도에 논문을 보여줬고 실제로 이런 기술이 나온 거는 1970년대 중반부터 나왔지만 지금 한 40년, 50년이 지난 현재도 거의 비슷한 내용이고 앞으로도 제가 볼 땐 100년 정도는 거의 방법이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계가 전류로 소리를 듣는 방법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회사마다 전극의 개수가 조금씩 다릅니다. 전극이 많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요. 그렇지만 이 전극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소리를 주냐에 따라서 뭐 12개 전극이냐 16개 전극이냐 이런 전극들의 개수가 있고 전극이 이제 꽃장 이렇게 스트레이트하냐 아니면 전극이 커브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외부 기기, 어음 처리 기기라고 그러죠. 외부 기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 전극을 통한 내부 기기는 한 번 수술해 주면 소아의 경우에는 80년을 써야 되지만 외부 기기는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죠. 소리를 처리하는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마이크의 위치라든지 소음의 뭐 제거 기능이라든지 주변 기기와 연결하는 FM 같은 것들이 이것들은 이제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 인공화학을 하신 분이나 가족으로서는 계속 관리해야 되고 업그레이드 때문에 비용이 드는 문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요인들, 기계와 관련된 요인, 어느 정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요인이 있고 환자와 관련된 요인이 있습니다. 환자와 관련된 요인은 이제 제가 좀 이따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유전자에 의한 요인이냐 아니면은 어떤 기형을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이 소리 자체가 내추럴한 자연스러운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소리를 이해하고 말로 추출하는 데 있어서의 뇌의 기능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뇌의 기능, 다시 말해서 인지 기능이 어떠냐 결국 이런 요인 때문에 이 요인이 예를 들어 아주 정상보다 좀 떨어져 있는 사람, 많으면 한 30%의 환자들이 그런 걸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런 환자들은 자기가 인공화학을 했을 때 아니면 우리 아이가 인공화학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의 우리가 기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밖에 이제 수술하는 방법이나 수술 후에 자극 환경이 변하는 다시 말해서 염증이 있었다든지 면역 반응이 있다든지 수술 이후에 뭐 전극이 빠져나왔다든지 이런 것들의 요인들이 있을 수 있겠죠. 조금씩 이제 하나씩 요인들을 말씀드리면 전극은 지금 말씀드리던 전극이 직선이 있고 곡선이 있습니다. 또 전극의 굵기가 예전에 대부분은 좀 굵다가 요새는 많이 가늘어지고 있고요. 전극의 길이 조금 아까 이제 회사별로 들으셔서 알겠지만 길어서 좋다는 회사도 있고 길 필요가 없다는 회사도 있고 환자 와우의 길이에 따라서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얼마나 전극이 딱딱하냐 이런 것들이 수술에 영향을 줄 수 있죠. 내부 기기, 다시 말해서 전극과 관련된 내부 기기가 얼마나 내구성이 있냐, 두께가 있냐, 어떻게 고정하냐도 회사별로 다 차이가 있게 됩니다. 자극 방식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실 전류를 몸 안에 흐르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조직이 그 전류로 데미지, 다시 말해서 어떤 손상을 입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모노폴라라는 이런 자극 방식은 저희가 택하지 않습니다. 그 이외에 밑으로 내려오는 방식, 대표적인 게 이제 바이페이직을 쓰는데요. 바이폴라를 쓰는데 이런 바이페이직을 쓰는데 바이페이직이나 슈도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조금 이게 내추럴하게 돌아가는 이게 회사별로 다 특징이 좀 더 있습니다. 제가 어느 회사가 어떤 방식을 쓴다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뭐가 더 효율적이다 이런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하나만 보더라도 이제 여기 제가 대표적으로 4개 회사 하시면서 호주 회사, 그다음에 여기 오스트리아 회사, 유럽,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오티콘이라는 회사, 여기는 이제 AB라는 회사, 어드밴스 바이오닉스 회사가 보면 이런 메델 같은 회사는 다 스트레이트 전공만 있죠. 오티콘이라는 회사도 스트레이트 전공만 있죠. 근데 코클레아는 이제 스트레이트도 있고 커브드도 있고 좀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미드모달러로 해서 어드밴스 바이오닉스는 이렇게 커브드가 있고, 그래서 이런 이제 선택권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전극을 쓰거나 길이가 좀 다르거나 이런 전극의 특성이 있습니다. 크게 이제 직선과 구분 전극을 비교하는 논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직선형의 전극은 이 와우로 들어갈 때 바깥쪽 벽을 타고 들어가기 때문에 간에 자극을 해야 되는 신경절로부터 거리가 조금 멀다. 이렇게 곡선형은 신경절에 좀 가깝다. 가까우니까 주파수 분리가 더 좋다. 이렇게 이제 회사별로 얘기를 하는데 논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직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좋다라는 쪽도 있고 아니라는 쪽도 있고, 전류의 소모가 이쪽이 좀 더 좋다, 이쪽은 더 많다. 하지만 이쪽은 스트레이트한 쪽은 잔청을 보존하는 데 상당한 장점이 있다. 이렇게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환자분이나 뭐 보호자분이 선택할 문제는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하시는 의사 선생님하고 의료진하고 충분히 수술 전에 아니면 수술장에서조차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한 다음에 수술해야 되는, 선택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외음 처리, 외부의 어음 처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귀에 차는 거나 아니면 이제 오프 더 이어라고 해서 귓밖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이제 여러 가지 기계가 있는데 회사별로 어음 처리 방식이 조금씩은 다르죠. 마이크가 어디 있느냐, 소음 제거 방식이 있느냐 없느냐, 대체적으로 이제 이게 계속 개선이 되면서 지금 뭐 버전이 계속 올라가죠. 그러면서 좋은 방식에 아니면 편리한 방식으로 가고 있고, 귀걸이형이나 아까처럼 일체형이 있고, 그다음에 주위 환경에 내가 뭐 이런 강의실이라든지 아니면은 지하철이라든지 뭐 어떤 주변 환경을 자동으로 인식해서 변환시켜주는 그런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는 그런 회사 제품도 있고, 그다음에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보청기, 남아있는 잔청을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도 있고, 특히 이제 요즘은 우리가 핸드폰도 들여다보고 학교에서 선생님하고 FM도 해야 되고 전화기도 써야 되고 TV도 봐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주변 기기와 연결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쓰는 전화기, 내가 갖고 있는 환경에서 어떤 연결성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차이를 갖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선택하실 때 꼼꼼히 따져보고 그다음에 회사하고 물어보고 선택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뭐 이 표를 제가 자세히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제가 오늘 특징적으로 말씀드린 4개 왔어요.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으로 이제 런칭해서 쓰이고 있는, 물론 이제 다 마켓 쉐어는 조금씩 다르지만 어드밴스 바이오닉스, 코클레아, 메델, 오티콘 이렇게 보면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죠. 오티콘은 이제 그 일체형이 아직은 없습니다만, 그리고 외부 기기랑 연동되는 게 있고 배터리 방식이 어떻다 이런 것들이 다 있고 그렇습니다. 내부 기기, 외부 기기를 선택하는 기준은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내의 기형이 어떠냐. 그럼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 기형에 이 전극을 써야 된다. 그럼 어쩔 수 없이 그 전극을 가지고 있는 회사 제품을 써야겠죠. 남아있는 청력이 어떠면 내가 이 청력을 살려서 앞으로 쓸 거냐 말 거냐, 이 수술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그러면 전극을 뭘 선택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또 환자의 선호도도 있죠. 뭐 예를 들어 이제 이런 제품들을 다 보거나 아니면 설명을 듣고 이 제품이 나는 더 좋다. 색깔이 이뻐서 좋다. 이럴 수도 있고 모양이 마음에 든다. 아니면 배터리 사용이 여기 있어서는 뭐 훨씬 돈이 덜 드니까 난 좋겠다.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애프터 서비스겠죠. 이런 점은 지금 회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문제점들에 대해서 계속 바로바로 대응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점점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형을 보면 이런 식의 이제 약간 예전 분류지만 정상적인 이 와우에 비해서 이런 기형이 있으면 이렇게 모양이 통짜로 되어 있고, 이런 경우에 다시 말해서 내가 전극을 심어줬을 때 그 전극에 아까 신경절을 자극해야 되는데 신경절과 전극 사이의 위치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은 거죠. 그러면 아무리 전극을 심어줘도 효과적으로 신경절을 자극하거나 아니면 자극이 되는 신경절의 개수가 부족하거나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 예후 결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수술 전에 이런 부분을 의료진과 상의해야 되는 거고,
그거 이제 간단한 표지만 그래서 어떤 기형이 있을 때 스트레이트한 게 좋으냐, 꼬부러진 게 좋으냐, 어느 회사 제품이 더 좋으냐 이런 이제 표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답은 아니고 의료진들이 참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라서 여러분들이 뭐 수술을 앞으로 앞두시고 있다면 의료진하고 충분히 이런 부분을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뭐 특징적으로 어떤 회사의 제품은 이런 이런 기형이 있는 경우에 이제 수술 중에 안에서 뇌척수액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코르크막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서 훨씬 수술하기 편하다. 또 어떤 사람은 이거 더 불편하고 이거 없어도 나는 충분히 수술할 수 있다. 뭐 이런 분도 있고 그래서 회사마다 제품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징적으로 이제 이건 서울대학교 데이터를 간단히 보여드리는 거지만 정상에 비해서 시간이 지나서 좋아지는 것이 어떤 특정한 기형이 있을 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가 있고 이런 한계에 대해서 이 아이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귀의 기형이 심하면은 결과가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3, 4년이 지나도 다른 애의 반밖에 안 된다. 다른 애의 50%밖에 안 된다. 70%밖에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다 미리 꼭 의료진과 상담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뇌의 인지 기능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것도 서울대학교 병원의 데이터지만 수술하고 난 3년 후의 결과를 수술 전에 우리가 뇌의 기능하고 살펴봤더니 뇌의 이 부분, 이 왼쪽의 전두엽 기능하고 상당한 연관성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인지거든요. 우리 기억과 인지 판단과 관련되는 부분이 인공화의 결과에 상당한 결과를 미치고 있다.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예전이지만 밝혀졌고 뭐 수많은 데이터가 지금도 여기에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면 이럽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다 아무도 모르는 말을 지금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스페인어를 이제부터 배운다. 그러면 누가 제일 잘하겠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 언어 치료 많이 받는 사람, 머리 좋은 사람, 그죠? 기억력이 좋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잘하겠죠. 결국 뇌의 기능이 이 와우라는 제품에서 들어오는 소리 정보가 아주 자연스러운 정보가 아니고 전류를 통한 조금 부자연스러운 소리이기 때문에 그걸 얼마만큼 습득하느냐 하는 뇌의 기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아무리 청력이 좋아도 뇌의 기능이 떨어지는 이런 발달장애 있는 아이들은 말을 못하는 거가 또 아주 대표적인 그런 증거가 되겠죠.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수술 시기입니다. 이것도 이제 서울대학교 데이터지만 우리가 수술한 시기를 여기 가려서 안 보입니다. 2살 전에 했을 때, 2살과 4살, 3살 사이 했을 때, 3살과 4살 사이 했을 때, 4살 이후 했을 때 이렇게 비교해보면 결과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쭉쭉 떨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2세 전에 했을 때는 50%, 다시 말해서 평균을 가지고 하는데 그거보다 늦게 했을 때는 아까 말한 그런 기형이나 이런 거 아무것도 없더라도 결과에 이런 차이가 가져온다. 이거는 이제 그 뇌의 기능이 시간이 지나면서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기능이 떨어지는 그런 가소성이 떨어지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뇌 기형, 와우의 기형, 뇌의 그러니까 기능, 다시 말해 인지 기능, 그 다음에 얼마나 수술을 빨리 했느냐. 이것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귀가 소리를 듣는다고 알고 있죠. 뭐 소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하는 말소리는 사실 귀가 듣는 게 아니고 뇌가 듣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언어 제어를 하느냐, 얼마만큼 사용 경험이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아주 많은 개인적인 차이를 발생한다라는 것이 기억하셔야 될 일입니다. 이거는 이제 호주 시드니의 셰퍼드 센터에서 나온 결과인데 이게 정상군의 이 선이 정상군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발달되는 언어 발달의 표입니다. 이게 기준표라고 하면 여기 초록색 계통은 보통 수술을 얼마나 빨리 했느냐. 보통 1살 이전에 한 애들은 다 그걸 쫓아가죠. 물론 여기에 있는 아이들은 기형도 없고 뇌인지 기능도 정상이어야겠죠. 그렇지만 수술을 늦게 한 아이들은 점점 빨간색으로 떨어지고 이렇게 노란 점으로 떨어지는 아이들은 여기 에디셔널, 다시 말해서 어떤 언어 인지 기능의 문제라든지 다른 기형이라는 게 있으면 결코 자기 나이 또래를 쫓아가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좋겠죠. 해서 어느 정도는 말을 할 수 있다면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이지만 이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미리 상담을 하고 수술 이후에 재활을 할 때도 끊임없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료진하고 많은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선천성 고도 난청 환자가 정상인과 정도로 말을 하고 들을 수는 없습니다.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아까 말한 와우 기형이나 인지 기능 저하가 없으면 여기 쳐있는 점처럼 정상 아이의 90% 수준, 다시 말해서 일반 학교를 갈 수 있는 수준, 수술만 빨리 한다면
90% 정도로 가는 것이 일반적으로 저도 외래에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저희 데이터도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수많은 외국에서도 똑같이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987년에 처음 4살인 아이예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늦게 수술한 아이죠. 이런 홀리라는 여자아이였었는데 이 아이가 30년이 지나서 시드니 법대를 졸업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얼마나 많은 그 노력을 환자 본인도 하고 가족도 하고 그다음에 그 소사이티 다시 말해서 그 지역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노력을 했을까를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공화호를 이제 앞둔 부모님이나 아니면 인공화호를 한 부모님, 한 아이를 두신 부모님들은 상당히 부럽게 생각을 하지만 이게 가족 혼자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결국 그 사회가 아니면은 그 주변의 의료진과 모든 언어 치료와 본인의 노력, 가족의 노력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이런 인공화호가 점점 발달되면서 보청기와 같이 쓰는 비대칭 청력이 있을 때, 그다음에 이제 이따 강의에도 나오지만 전기음향 자극을 주는 방법, 그다음에 양측 인공화호가 또 상당히 소음 속에서 청취력을 향상시키고 특히 공부를 하는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양측 인공화호를 소아에서는 보험을 해주죠. 양측 인공화호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점점 발달이 되는 대상이 넓어지는 그런 기준에 속합니다. 완전 이식형 인공화호는 아직은 지금 세컨 제너레이션의 아직은 테스트 중입니다. 호주 멜번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 5명 정도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게 상업용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글쎄요,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있으면 완전 이식형이 나올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소아한테 완전 이식형을 기다리면 아까 말씀드린 그 언어 발달의 그 가소성을 시기를 놓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의료진하고 상담을 해봐야 되겠지만 향후에 우리의 목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비대칭 청력을 보일 때 보청기만 쓸 경우에 비해서 한쪽을 인공화호를 써도 바이모달, 인공화호를 한쪽을 쓰고 한쪽을 보청기를 쓰면은 이런 식으로 많은 뭐 소리가 듣는 TV를 보는 능력, 그다음에 뭐 전화를 받는 능력이 확 향상이 된다는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수술 기법은 그래서 이제 소리를 많이 보존하거나 그다음에 수술 중에 어떻게 보존할 수 있는 모니터를 하거나 약물을 쓰거나 하는 것으로 계속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회사별로 아까도 좀 나와 있지만 미리 와우의 길이를 재고 그다음에 남아 있는 청력을 가지고 요 환자한테는 요 정도의 길이를 재는 게 좋겠다. 이게 이제 독일 하노버에서 나온 논문이지만 어떤 회사에 그런 프로그램이 탑재가 되어 있는 것도 있어서 이런 부분을 이제 의료진하고 얘기하면 수술 전에 충분히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루틴으로 쓰이진 않지만 수술 중에 잔존 청력 손상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방법도 논문이 나와 있고 실제로 이제 이것이 상용화될 수 있는 것이 제 생각엔 1, 2년 안에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두드러진 특징이 인공화호 회사하고 보청기 회사가 서로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동반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 있던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잘 알고 있는 보청기와 잘 알고 있는 인공화호가 서로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고 이거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 아까 마이크의 기술이라든지 그다음에 어음 처리하는 전 단계의 이런 기술은 보청기가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그것들이 인공화호 쪽에 지금 조금씩 도입이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한쪽 인공화호 한쪽 보청기를 줬을 때 이 양쪽이 서로 통신을 할 수 있는 방법에 상당한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많은 도움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결국 가격이 아직 비싸죠. 수술비가 들죠. 보험 기준에 따라서 보험 범위가 정해지는데 우리가 꼭 원하는 환자, 필요한 환자에 맞지는 않습니다. 수술을 하고 나면 언어 치료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그 지원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지 않죠. 소모품 관리 비용 업그레이드 5년에 한 번씩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부분이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데 뭐 한 번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서 어떤 심평원이나 보험공단에 우리가 필요성을 계속 꾸준히 얘기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공화호 혜택을 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지금 전 세계 대상자 중 이 논문에 의하면 팽강이라는 친구가 말한 논문에 의하면 전 세계 5%, 많이 봐줘야 10%밖에는 인공화호를 못하고 있습니다. 뭐 제3세계, 아프리카, 인도 다 합쳐서.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비싸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격인데요. 인공화호가 1900 이렇게 여기 90년이라고 써있는데 우리나라도 88년에 처음 시작했지만 인공화호가 처음 나온 시기부터 지금까지 가격은 똑같습니다. 실제로 인공화호 개수는 이렇게 늘어납니다.
만일 핸드폰이 이렇게 많이 생산하게 되면 가격은 이렇게 떨어지는 게 정상인데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는 회사 나름대로 이제 자기들의 억울한 점이 있고 변명이 있죠. 계속 업그레이드 해야 되니까 비용이 든다. 근데 어찌됐건 가격이 안 떨어지는 것이 인공화호가 우리 주변에서 많이 쓰이지 않는 그런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는 계속 늘고 있어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풀어나가야 될 숙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최 측에서 저보고 이 한국형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달라고 해서 제가 논문 몇 개 그냥 가져왔습니다. 지금 개발 중이고요. 2007년에 나온 논문이 있고 2014년에 저희가 환자 4명한테 수술했다가 회사가 지금은 이제 다른 회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낸 논문들이고 지금은 이제 이런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면 나오는데 사이즈도 좀 작고 무엇보다 이제 전국 수가 이건 이제 상당히 많습니다. 32채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직 기능에 대한 부분은 이제 아직 회사에서는 저한테 그렇게 알려주지는 않았지만 같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년 안에 이것이 임상시험이 되기를 원하고 아까 말한 가격에 대한 부분에 상당히 이제 경쟁력을 갖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결론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화호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숙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이 사람은 좋을 것이다라고 모든 조건을 다 같이 가지고 있지만 개인 차이가 너무 큽니다. 학교 다니지만 성적이 다 다른 거랑 같죠. 수술 전에 결과를 예측하는데 어느 정도는 결과를 예측하지만 그래도 모르는 경우가 꼭 있습니다. 결과가 안 좋을 때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딱히 답이 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같은 기형을 우리가 바꿀 수도 없는 거고 전국 주는 방식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아직 이것이 지금 우리가 풀리지 않은 의학적으로, 공학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겁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장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화호는 하나씩 읽어보면 보청기로도 충분히 청각 언어 재활이 어려운 그런 환자한테 선택해 주는 겁니다. 보청기로 되는 환자한테 해주진 않습니다. 특히 소아의 경우는 정상인 아이들도 발달을 하죠. 언어가. 그래서 비교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정상인 언어, 자기 나이 또래의 정상인 언어, 그리고 내가 보청기를 쓴 시기와 관련해서 기간과 관련해서 언어 발달이 계속 그거를 쫓아가면 계속 보청기로 가는 거고 못 쫓아가면 인공화호로 차를 바꿔 타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의료진과 끊임없이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보청기를 쓸 거냐 인공화호를 쓸 거냐 재활 방법 한쪽만 먼저 보청기를 할 거냐 인공화호를 해볼 거냐 이런 거는 충분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덜커덕 한 번 병원 가서 인공화호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인공화호는 아까도 쭉 말씀드렸지만 기기가 갖는 공학적인 특성이 있고 그 목적과 한계가 있습니다. 인공화호가 음악을 듣기 위해서 개발된 기계는 아닙니다. 음악 듣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환자마다 수술 결과가 차이가 보이고 그 이유에 대한 아까 기형이라든지 인지라든지 몇 가지 원인 요소를 미리 환자와 환자 보호자하고 의료진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기대치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내 아이는 어느 정도를 지금 기대할 것이다 라는 것을 충분히 물론 그거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 회사가 있는데 어떤 기기를 사용할지 거기에는 의학적 판단이 있을 수 있고 의학적 판단 이외에 아까도 말씀드린 모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편리성이라든지 애프터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건 개인적인 선택입니다. 거기에 의료진이 개입할 수는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환자 보호자분들이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여러 다른 분들의 경험도 들어보고 그리고 결정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 다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그럼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실시간으로 올라온 질문 중에서 몇 가지만 선정해서 선생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신데 제가 읽어드리면 선생님 그 한 2가지 정도 질문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인공화호가 이전보다 잘 안 들린다고 하는데 새로운 것으로 바꿔야 할지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인공화호를 하고 나서 잘 들리다가 안 들린다고 최근에 안 들리니까 새로운 것을 바꿔야 할지 이렇게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이게 노인 환자인지 소아인지 거기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일단 잘 안 들린다 그러면은 먼저 기계적인 특성을 살펴봐야 됩니다. 매핑을 다시 해보고 임피던스가 변하는지 전극이 빠져나왔는지 그다음에 제 위치에 있는지 그것들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이전이라는 게 한 달 전인지
처음 한 다음에 1년 있다 변했는지 10년 있다 변했는지 그거에 따라 다 다릅니다. 하나씩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노인이 되면서 점점 내가 예를 들어 내가 50에 수술했는데 60대, 70대까지는 잘 됐다. 지금 이제 80에 들었는데 잘 안 들린다. 그거는 노인이 되면서 내가 인지가 떨어져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이를 먹으면서 걸음걸이 느려지듯이 소리가 들어오면 그걸 분석하는 실시간의 능력들이 조금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문제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학적인 특성이 변했는지 기계적인 특성, 조직 특성이 변했는지 전류가 흐르는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의료진하고 잘 상담해보고 만일 이 인공호화가 아주 초창기 제품이고 지금 완전히 지금과는 다른 아주 진짜 옛날 거다. 저희가 한 80년대 거다. 그러면은 새로운 것으로 바꾸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요즘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좀 얘기를 하셔야 될 거고 예전에 보험을 안 쓰셨다면 다시 보험을 사용해서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겁니다. 예. 네, 두 번째 질문은 강의 내용하고는 조금 약간 상반되긴 한데요. 중이염이 발생했을 때 와우 이식이 가능할 거예요. 아마 이제 중이염이 있는 환자들이 와우 이식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질문인데. 요 중이염도 예를 들어 소아 환자인데 급성 중이염이나 뭐 삼출성 중이염이 있다. 사실 뭐 얼마든지 하죠. 수술할 수도 있고 좀 기다렸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중이염이라면 뭐 와우 이식하는 아무 문제 없고요. 시기에 대한 문제는 좀 할 수 있고 만약 그런 게 아니고 만성 중이염이다. 만성 중이염으로 귀가 많이 깨졌고 그 결과 청력이 떨어졌다. 그래서 이제 보청기로 안 되고 인공호흡을 써야 된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만 그거를 한 번 수술로 해결할 거냐, 중이염도 해결하고 와우까지 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거를 두 단계로 나눠서 하는 게 좋겠느냐. 그런 점은 이제 얼마나 중이염이 심하냐에 따라서 의료진하고 같이 상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답은 가능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의 감사합니다. 네.